뒤로. 자, 화면 하얀색 슬라이드 발표 보이시나요? 까만 화면이 보이시나요? 하얀 화면이 보이시나요? 하얀 하얀 거, 게 보이는데요. 네. 까만 게 겹쳐 있어요, 아, 지금. 오케이. 지금은 괜찮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칭 핵심 역량 예전에 한번 보고 지금 다시 한번 봤는데 한 2년 만에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솔직히 그때는 막 머무르고 막 읽으면서도 아이씨, ICF 핵심 역량은 뭐고, 씨, 뭐 KC의 핵심 역량은 또 뭐야, 씨, 막 이랬어요. 뭐 그건데 왜, 씨, 그건 왜, 씨, 응? 왜 다르게 하는 거야? 뭐 내용이 거기 같은데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ICF가 코칭을 뭐 1세대로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개정판이 나오고 한 거니까 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항상 KCA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ICF 코리아 챕터에 같이 활동하시고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고하고 하니까 의미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보면은 또 MCC가 제일 위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13번째 권 코칭 핵심 역량, ICF 코칭 핵심 역량. 부제가 이제 마스터풀 코치가 갖춰야 할 코칭 핵심 역량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MCC 코치님 박창규 코치님이랑 또 다른 두 분의 코치님이 쓰셨습니다. 이게 지금 머릿말이 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머릿말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박창규 코치님이 쓰신 이제 퀘스천입니다. 내용인데 MCC가 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코칭을 할 수 있는 마스터풀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 질문을 받고서 스스로 이제 자문하셨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MCC 코치님이 되셨는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내가 이제 MCC 취득했는데 내가 마스터풀 코치인가? 어떻게 해야 마스터풀 코치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속으로는 농담하시나? MCC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다른 사람은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내주시는 답변은 이제 코칭 핵심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뭐 PCC나 뭐 MCC나 되신 분들 뭐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어, 뭐랄까 평가 기준이 되게 디테일하고 아주 그런 것까지도 어,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합격시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뭐 핵심 역량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 코치 그냥 실행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뭐 되게 거기에 이론적인 접근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건 되게 좀 체계적인 접근 같아요. 또 얼마 전에 배용관 코치님께서 그 KAC, KPC, KSC에 대한 그 코독할 때 기준 같은 거 특강해 주신 걸 들었는데 그분도 되게 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코칭은 심리 상담과 비교해서 좀 뭐랄까, 약간 아래로 보인다. 그쪽에서 우리를 아래로 본다. 왜냐하면 이론을 상담에서 많이 가져왔고, 코칭 고유의 이론이 없어서 그렇게 뭐랄까 자신 있게 반박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이론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체계를 잡는 걸 되게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칭은 역사가 아직은 다른
상담이라든가 심리학에 비해서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 현재 입장은 그런 것 같고, 이 코칭 핵심 역량은 좀 체계적으로 어, 코칭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칭은 잘 아시다시피 목적 있는 그 구조화된 체계적인 그 대화잖아요. 그 대화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하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태우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단계잖아요. 그 단계라고 한다면 이 핵심 역량에 있는 것들을 훈련을 하면 나중에 우리 코칭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코칭 핵심 역량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코칭 핵심 역량은 잘 아시다시피 11개, ICF에서 11개가 있었는데 그걸 8개로 줄였고요. 8개로 줄이면서 핵심 역량에 대한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한 두어 번 아주 고수 코치들에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강의 들어본 적이 있는데, 원래 있던 내용을 이렇게 천지개벽하면서 많이 바꾼 건 아니고, 다시 재배열하고 정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량 1과 2는 코치의 프레젠스, 코치의 비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역량 3부터 8까지는 코칭 프레젠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칭 프레젠스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가 역량 1이고,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고요. 역량 3은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4는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 프레젠스를 유지한다. 경청한다.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라고 여기서 이제 딱 명시해 놓은 게 코칭 제목이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바뀌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현과 실천하는 데 더 신경을 써라. 그리고 역량 모델을 단순하고 이해하고 싶고 일관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다음에 팀 코칭 핵심 역량에 대한 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해서 팀 코칭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그 의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영문판으로 되어 있는 이 역량에 대한 설명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 번역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표현을 되게 다듬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도 쓰인 단어 자체도 뭐 한 몇백 단어를 더 줄이고 일관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고 이게 여기에 코칭에 쓰이는 단어들이 보면 이 구성 개념들이라 되게 그 형이상학이라고 할까요? 되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코치들이 이제 쓰신 책들이고 코치들이 볼 책이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또 감안해서 이 이 책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역량으로 정리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한국판으로 번역을 하고 그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품이 많이 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론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 1, 2에 들어가기도 하겠는데 이 책은 구성은 첫 번째로는 각 첫 부분에 그 장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 질문으로 던지고요. 이제 코칭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 서론 코칭에 대해서는 코칭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무엇인가, 패러다임 전환은 어떻게 하는가, 역량과 흐름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스페이스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제 5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돼 있길래 저도 시간이 돼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는 이제 코치라고 하는 게 그냥 중소 유럽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코치의 어원이 시작된 게 헝가리라고 하더라고요. 단어도 영어로 돼 있는 코치의 원래 그 어원은
KOCS라고 하는 게 발음이 코치와 비슷한가 봐요. 헝가리 말이. 헝가리 말은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쓰이면서 코치라고 영어 단어로 바뀌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세 때 있던 사륜마차? 사륜마차였고 이 코치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별표 친 곳이 부다페스트하고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 사륜마차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같은 곳이었나 봐요. 되게 마차를 잘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여기서 만든 마차가 되게 유명해서 유럽에서 유명해서 코치라고 돼 있고 그 코치가 아시다시피 이제 택시처럼 원하는 곳으로 태워다 주는 곳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RCF의 정의로는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며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코칭인데 이 파트너링이다. be a partner?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코칭 그 철학 세 번째에서도 파트너가 필요하다. 코칭해주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ICF의 정에서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링 하는 거, 소프트 프로voking 그 프로세스고,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영감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표현은 가슴이 벅차고 뛰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영감을 받았을 때, 가슴 벅차요.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막 심장이 박동하고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막 동기부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칭이 이런 단계에 이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런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코칭 철학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이다.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정말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책에도 되게 자세하게 써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육체와 정신이라고 한 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어느 거 한 가지가 변화하면 그 다른 하나도 또 같이 변화한다. 그래서 감정, 이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적인 것들이 모든 인간은 개체 하나로서 그 존재로서 이 사람은 오토나구나. 존재로서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가 변화도 다른 것들이 다 변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힘이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 전인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할 때 경청할 때도 에너지를 듣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원이 풍부한 존재이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이다. 모든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내적 자원을 조합해서 어,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또 코칭 철학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익숙한 코칭 철학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모두 우리가 고객 입장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해답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코치들도 뭐 데모 코칭을 하던 버디 코칭을 하던 아니면 코칭을 받던 질문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자기가 모르던 해답을 내는 걸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코치에게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아주 코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문적인 코치이든 그래서 코칭의 정말 역할이 되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코칭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데서 인상적인 거는 예전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 퍼시, 퍼시 왕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 그 핑크색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 퍼시 왕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핑크색 안경을 끼고 만족하더라. 이제 온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코칭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할 때 그 패러다임이 사람 패러다임과 사물 패러다임이 있다. 사물 패러다임은 사실, 사건, 문제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사람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마샤 레이놀슨가 하는 미국 코치님이 쓰신 책도 있던데요. 사람을 코칭하라, 이슈를 코칭하지 말고 사람을 코칭하라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물 패러다임으로 코칭을 하게 된 경우 이런 거죠. A라는 고객이 최근에 코칭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랬더니 코치가 그러는 거예요. 코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하면은 그것은 이제 사물 패러다임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 사람 패러다임으로 그 코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그 당신을 부끄럽게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패러다임을 나 중심 패러다임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미 센터드가 아니라 유 센터드로 가라. 나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으로 이제 뭐 코칭한다는 거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톨레라고 하는 되게 가끔 보이는 되게 유명한 영성가인데 뭐 이분이 썼다는 얘기 책에도 써 있습니다. 에고는 허구적인 존재다. 에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코치는 고객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르키소스의 그 호수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보다가 막 호수에 빠져 죽은 그 사례를 들으면서 호수가 슬퍼하는 거는 그 나르키소스가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나르키소스의 눈빛이 없어져서 이제 슬퍼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에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경우는 이제 고객이 주인이고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코칭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상대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코치는 고객의 말에 공감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고객과 완전히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좀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함부로 내용을 이제 줄일 수는 없어서 내용은 꽤 많긴 한데 그냥 요약하는 관점에서 쓰긴 했지만 중복되는 내용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스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칭 역량에서 음,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스페이스와 파티클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 존재와 관련돼서 초점을 두고 코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두잉에 초점을 둔 그 코칭이 파티클 중심의 코칭이라고 했고요. 저는 좀 사실 이 개념은 사실은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서 존재와 관련해서 코칭을 진행하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칭 핵심 역량을 이 8가지를 처음 두 개는 이제 기초 세우기고 그 다음에 세 개는 관계 공동 구축하기이고 6, 7번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여덟 번째는 학습과 성장 북돋우기라고 또 구분을 해놓았더라고요. 참고로 최근에 그 배용강 코치님이 강의하셨던 거에서 되게 고맙게도 KCA의 핵심 역량과 ICF의 코칭 핵심 역량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같은 건데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KCA의 8가지 핵심 역량은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 네 가지는 코치다움이고요. 이 두 번째, 이 네 가지는 그러니까 윤리실천, 자기인식, 자기관리, 전문개발, 그다음에 코칭다움은 관계구축, 적극 경청, 의식 확장, 성장 지원. 그래서 코칭을 코칭답게 할 수 있으려면 이네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코칭을 진행하는 코치가 코치답게 하려면은 이 네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ICF보다는 이 코치 자체의 존재가 코치스러워야 된다는 되게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참고로 이 그 강의를 하실 때 코치를 그 세 단계로 구분을 하셔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코치에는 세 가지 종류라고 해야 되나?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코치 자격증만 있는 사람. 이제 장롱면허 같은 사람. 그 바로 윗단계는 코칭할 때만 코치 같은 사람. 코칭할 때만. 세 번째 윗단계는 항상 코치다, 코치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찔리긴 했어요. 나는 어떤 단계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코치다움은 요 네 가지가 항상 코치스러운 사람은 항상 요 네 가지를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코치다운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 코치다움을 더 함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요 파일 나중에 받으시면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칭 역량에 대해서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서론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이클, 작은 사이클은 뭐 다회기로 진행할 때 각각 회기별로 어떻게 코칭을 어,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매 회기에 그 코칭 역량을 다 다루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음, 여기서 이제 변혁적 코칭을 얘기하면서 설명한 게 이건 되게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점선 위에 있는 게 의식의 영역인데 의식의 영역으로만 넘나들면 문제 해결 위주로 코칭이 흐르는데 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렇게 가야 이게 변혁적 코칭이고 내가 알아차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위에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험에 붙고 싶어요. 뭐, 뭐 건강해지고 싶어요. 뭐 이런 그런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주제지만 그 밑에 그 감춰져 있는 얘기되지 않지만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주제까지 건드려 줘야 진짜 코칭이 되는 것이다. 이 주제를 건드려 줘야 알아차림의 공간이 생긴다. 이게 변혁적 코칭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맹자의 고자편에서 얘기하는 얘기도 되게 우리 코칭과 되게 그 맥락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인간의 본성은 물을 어느 쪽으로 터주냐에 따라서 물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코칭 대화의 흐름도 어떻게 코칭 대화가 이렇게 흘러지는가, 그 의식의 흐름이 흐르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알아차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코치의 역할이 정말 역량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혁적 코칭 흐름의 이제 사례로 든 걸 제가 아주 되게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코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니까 고객이 아들과 대학을 잘하고 싶다. 내가 은퇴하고 났더니 서로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힘드시군요. 스스로를 바라보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알아차림의 공간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스스로 한심하고 아들에게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외로운 남자의 모습이다. 안타까우시겠네요. 성장 디딤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니까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자기
여기에서 이제 알아차림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이제 성찰하고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거듭 태어나야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변혁적 코칭 흐름의 사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첫 번째 역량인데요. 사전 질문으로 코치가 보여줘야 할 진실성은 어떤 모습인가? 그다음 윤리 강령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비밀을 유지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 멘토링, 컨설팅, 심리치료와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에 자격 인증 코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코칭 윤리가. 그래서 코칭 윤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칭 윤리는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꼼꼼히 읽어보니까 코칭 윤리가 주는 의미가 되게 좀 크더라고요. 네, 여기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읽으시면 이해하고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되새김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코치는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전문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업 윤리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다. 예를 들면 이제 변호사나 의사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는 그 직업 윤리가 있잖아요. 특히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 의뢰인의 아니면 환자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이제 코치도 고객의 비밀을 함부로 외부에다 발설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될 직업 윤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윤리 강령 때문에 다른 전문 직종, 예를 들면 뭐 컨설턴트, 심리 상담, 뭐 멘토링 하는 분들, 뭐 이런 선생님 이런 분들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 그렇게 의미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때 신뢰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핵심 역량을 갖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핵심 역량 8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다. 그래서 ICF의 윤리강령에서 도입 부분이 첫 번째 핵심 역량이고 그 핵심적인 정의로는 고객의 코칭 관계, 비밀 유지, 뭐 이해상충, 평등, 전문가, 인터널 코치, 스폰서 등에 대한 그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 이제 책에 이제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자세히 돼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타이틀만 적어놨고요. 그리고 ICF의 핵심 가치와 윤리 원칙은 프로페셔널리즘, 콜라보레이션, 휴머니티, 그다음에 에코티다. 그다음에 윤리 기준은 고객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행 및 성과에 대한 책임, 코칭을 했으면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처음 봤어요, 이번에. 뭐 의사가 환자하고 연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검사도 피의자와 뭐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변호사도 그런 게 있나요? 변호사도 있죠. 변호사도 있나? 뭐 어쨌든 코치도 그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그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그다음에 ICF 전문가로서 우리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뭐 히포크라테스 서약하듯이 우리가 서약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실천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째, 고객에 대한 책임이다. 뭐 비밀 유지, 주로는 이제 비밀 유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코칭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제 많이들 그 KAC 준비하실 때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이 강의 수업 들으면서 이제 들으시잖아요. 코칭이란 이런 거다. 명확하게 알려줘라. 그리고 어떻게 우리 코칭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리고 비밀 유지한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고객 후원자 코치의 역할과 책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요 개념들, 역할에 대한 것들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엄격한 비밀 유지. 그래서 기록물을 저장하고 폐기해야 된다.
그다음 인터널 코치 같은 경우에 이해상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건 되게 이제 색다른 것이긴 한데 필요시에는 다른 코치나 전문가나 다른 자원을 우리가 추천할 수도 있다. 정말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죠. 예, 비즈니스 관계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고객이 필요하고 고객이 원한다면 우리가 빠지고 다른 코치를 추천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코칭 관계 종료하는 것도 고객에게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그때는 못 봤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삼자 추천할 수는 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코치가 미국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이나 혜택을 받는 걸 명확하게 밝혀라 고객에게. 예를 들면 제가 코칭하다가 다른 코치님한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어떤 보상을 저는 받습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된 보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관된 코칭 품질을 보장해라. 네, 항상 코칭 품질은 중요하다. 두 번째, 실행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은 다들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어, 인상적이었던 건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ICF 관련된 사람들이 윤리 강령을 어겼을 때 문제 제기를 해라. 그다음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칭 관계를 손상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걸 인식하고 그걸 공유해서 지원 요청하거나 코칭 관계를 그만해라. 그다음에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회원 정보를 허락받고서 꼭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ICF 전문가로서의 서약이 있습니다. 윤리 강령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ICF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ICF의 권한이 되게 코치에 대해서 되게 크다. 그리고 뭔가 위반했을 때 의무적인 추가 코치 훈련이나 기타 교육 또는 멤버십 자격 상실 같은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코치가 윤리 강령을 위반하면 뭐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윤리적인 실천을 보여준다의 정의는 이거는 일반적인 아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대략하면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코칭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매 순간 코치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고객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숙고하고 자신에게 묻고 답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되게 뭐랄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항상 성찰하고 그,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뭐지? 자신에게 묻고 답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코칭의 세 단계 수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롱 면허, 그다음에 코칭 할 때만 코치, 그 제일 윗단계, 항상 코치. 결국에 가다 보면은 가장 윗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성찰하면서 살면 정말 나쁜 짓 못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지침과 이 전문성은 코치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행동하게 하는 나침판이다. 그래서 이 윤리에 대해서 정말 그냥 비밀 보장하고 열심히 하고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윤리 강령 이러면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그 기준과 중요성이 되게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핵심 요소로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진실성을 보여준다는데 여기 있는 이제 인티그리티는 이 책에는 진실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티그리티가 외국계사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코드 오브 컨덕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인티그리티 뭐 근데 이제 모럴이랑은 또 좀 다르고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어,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뉘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한 의미다. 관계에 있어서 진실할 때, 뭐, 편견 없이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찾아보니까, 그 말과 행동이 어떤 분이 이제 잘 의역을 해 놓으셨는데,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 사전의 의미를 비교해보고, 그 뉘앙스를 놓고 쓴 설명은 이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게 된 배경에는 이 인티그리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 상태일 때를 인티그리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겉과 흙이 다르지 않은 상태가 인티그리티가 있다. 진실한 거죠, 이게. 이러던 차에 정말 그 뭔가 간절히 이렇게 그 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오나 봐요. 이걸 오늘 발견한 거 있죠, 이걸. 이 옆에 있는 이 이미지를. Do the right thing even when no one i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올바른 일을 하라. 그게 바로 인티그리티다. 뭐 이렇게 인티그리티를 찾아보면 의미가 한 네다섯 가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랩하고 있는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올바른 일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 이런 상태가 인티그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리강령 지키기는 어, 진실성을 보이고 합의 내용을 지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역량 세 번째 합의를 도처로 유지한다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비밀을 존중한다. 그리고 정보 공유할 때는 고객의 사전 허락이 꼭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뭔가 또 고객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 이거는 고객과 뭔가 나중에 그 논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경우에 특히 이제 기업의 HR에서 코칭을 의뢰해서 코칭을 진행할 때 고객과 코치는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HR이 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허락을 받고 정보 공유를 할 것이고, 근데 만약에 평가를 한다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HR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 코칭 계약서에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명시를 하고 당신과 나눈 대화는 HR에게 보고될 것이고 나의 평가가 당신에게 물론 공유는 되겠지만 HR에게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 HR이나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불편하면 코치로서 의뢰를 사용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는 이제 뉘앙스는 이런 것 같아요. 고객과 코치는 항상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아주 기본인 거죠. 왜냐하면 코치는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니까 고객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객과 나눈 대화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되게 불편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내가 고객을 위해서 내가 코칭을 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가? 이거 나 불편하네. 그러면은 그 오픈되는 정도에 대한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이고 고객에게 허락도 받아야 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의뢰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이전에 코치로서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 전문직과의 차별성을 유지한다. 라고 해서 멘토링, 컨설팅, 심리 상담과 어떻게 그 코칭, 그 대화가 다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각색을 좀 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고객이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멘토링과 코칭의 경우에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이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는 게 최고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이제 멘토링이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좋은 교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면 그중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원하는 그 모습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제 액션 플랜을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확연하게 다른 이제 그 대화의 전개 방법이고
컨설팅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컨설팅은 이런 거죠. 좋은 교사의 조건은 땡땡 1번, 2번, 3번인데 당신은 이러저러하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가 아니면 나 아니면 다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컨설팅적인 해법이 되는 것이겠죠. 심리 상담하고 보면은 좀 얘기가 조금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책도 읽으시고 강의도 들으셨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제 좋은 교사의 그 주제로 된 그 사례가 아니라 이제 새로 맡은 일이 스트레스예요라고 이제 그 고객이 왔을 때 그러면 심리 상담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랬나요? 최초의 상황은 어땠어요? 이제 그때의 감정은 그러니까 코칭 대화랑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상적인 거는 언제부터 그랬나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감정이 어땠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코칭은 이제 공감부터 보통 하죠. 힘드시겠어요. 근데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은 뭐였어요? 당신에게 강사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무의식의 흐름,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 강사,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니즈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탐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는 고객이 말하는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서 행동 과제를 제시한다. 하지만 코칭은 그 현재 상황에서 맥락을 먼저 보고 고객이 열망하거나 지향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해서 어, 이 스스로 이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대안을 찾도록 하는 거죠. 그걸 고객과 함께 탐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이제 심리 상담하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하시는 표현을 들었는데 상담에서 전부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상담 공부하시는 이제 심리 상담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심리 상담은 앱노멀에서 노멀로 가는 게 상담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코칭은 노멀에서 슈퍼 노멀로 가는 것이다. 되게 말이 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언해피한 삶에서 일상적인 보통의 삶으로 가는 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코칭을 통해서는 좀 약간 우리 코치들끼리 있으니까 좀 오버하면 오디너리한 삶에서 해피 라이프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가요? 네. 그다음 윤리적 실천을 위한 실행 지침으로는 코치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보여라. 그다음에 고객의 신념에 민감하게 대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 고객이 가진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고객이 MZ 세대일 경우에 요즘 흔히 말이 나오는 이제 많이 나오는 MZ 세대일 경우에 이 집단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감안해라. 그 당연한 얘기죠. 우리 고객이 코치가 갖고 있는 그 스스로의 뭐 고정관념이나 뭐 에고를 반영해서 코칭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적절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라. 윤리강령을 준수해라. 고객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라. 아까 얘기한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성을 유지해라.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도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컨설팅이 더 적합하다고 할 때는 컨설턴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심리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너무 병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그러면 코칭은 해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의사한테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코치 평가 지표에서도 어, 역량 일,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에 대한 평가 지표는 없다. 왜냐하면 ICF의 그 세 단계 수준이 ACC, PCC, MCC 모든 코치들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전문 코치 후보들은 ICF 윤리 강령과 일치하게 코치다운 코치로서 코칭다운 코칭을 해나가는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도덕책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왜 괜히 코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적당히 좀 이렇게, 옛날에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도 밖에다 좀 버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 담배는 안 피지만, 이제 담배꽁초도 못 버리겠고, 여러분 이렇게 힘든 길을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자, 역량 이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마인드셋은 코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코치다움이란 무엇인가? 이제 되게 유명한 책이고 이번에 제가 추천했는데 이제 채택되지 않은 책, 캐럴 드웨 교수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죠. 다들 아실 텐데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 고정 마인드셋은 모든 것이 지능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 코칭에서의 마인드셋은 고객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고객도 성장하고 코치도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코치다운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어, 성장 마인드셋을 코칭 역량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코치다운 품격과 향기를 드러낸다. 음, 그러면 이제 코치다운 향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줌으로 하니까 이제 냄새를 맡을 수는 없는데 이래야지 이제 코치다운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뵈면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얼마나 이제 이런 그 향기가 짙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의 정의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유연하며 고객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오래 해온 입장에서 코칭이 되게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객이 결정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마케팅 할 때랑 똑같거든요. 고객 지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여기에서도 코칭 마인드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일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치의 에고가 작동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것은 고객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 행동하고 책임지도록 지원하는 코칭의 본질이 가능해진다. 이러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코치가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개방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순수하게 호기심을 가져라. 이런 것들이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다. 이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습 개발하고 자율성을 인정하고 성찰적 훈련을 개발한다.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 알아, 이게. 근데. 자, 그러면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에 참여하는 건 뭐냐? 훈련하고 공부하고 글 쓰고 멘토 코칭 받고 슈퍼비전도 받고 자기 성찰해라. 그다음에 고객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뭐냐? 고객이 자신의 인정할 수 있어야 고객이 문제를 직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성찰적 훈련을 개발하는 건 뭐냐? 이거는 이거예요. 이제 경험하고 성찰하고 행동하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고 나면은 경험한 게 뭐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그 경험 이전과 이후에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배웠지, 항상. 그래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은 무엇이지? 어떤 상황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지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성찰로부터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역량이나 스킬을 개발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사이클을 통해서 경험하고 성찰하고 다르게 더 개선된 행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찰적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반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되게 그 역사적으로 되게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뭐 노노의 증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래서 코치는 성찰 훈련하고 전문 코치로부터 멘토 코칭이나 슈퍼비전을 받고 또 스스로 셀프 코칭을 해라. 자,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의 실행 지침은 그냥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되게 뭐 의미 있는 사례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이제 적진 않았고 여기서 이제 타이틀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썼습니다. 벌써 이게 24페이지나 돼서요. 이 정도만 이제 소개합니다. 코치는 책임이 고객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라. 지속적으로 공부해라. 성찰 훈련하라. 그다음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라. 고객의 유익을 위해서 코치의 인식과 직관을 활용해라. 감정 조절 능력을 개발해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맨날 세션을 준비해라. 필요하면 외부 자원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정말. 이거 지금 3장 있는데도 이렇게 할 게 많으니까 뭐 앞으로 막 역량 앞으로 6개 더 해야 돼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떡해요? 힘들어 죽겠어 아주.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여기에서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에 대한 그 각각 역량 4, 5, 6, 7의 PCC 마커로 이제 여러분이 PCC 시험을 보면 이거를 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이 평가물 이렇게 많아요. 코칭 한번 하는데 이걸 다 머리 신경 쓰면서 해야 PCC가 되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코칭할 때 재능, 통찰,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는가? 신념, 제안을 표현하도록 인정하고 지지했는가? 어떤 반응하도록 초대하고 수용했는가? 프레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고객에게 반응하는 행동을 했는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했는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가? 뭐 질문 잘했는가? 뭐, 알아차림을 위해서 느낌, 가치, 신념, 행동에 대해서 질문했는가? 가감 없이 뭐 이런 거 했는가? 이런 것들 끝도 없어요. 자, 예, 여기 3가지 4, 5, 6, 7 영명에서 돼 있고요. 와, 여기까지 100, 118페이지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제가 받은 느낌은 할 거 너무 많다. 괜히 왔어. 코치 괜히 했어. 뭐 이랬고요. 이거 했으면 이 정도면 아마 한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다 땄을 것 같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 따는데 한 6개월 걸리는 것 같던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은,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코치는. 그래서 코칭 공부를 하면서도 아까 코칭의 3단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항상 매 생활을 그 도닦듯이 살고 싶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딱 코칭할 때만 딱 코치로 변신하기는 또 사실은 어려워요. 평상시에는 막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자, 지금 코칭하니까 이제 다시 딱 이렇게 버튼 누르면 빡 바뀌고 채널 바뀌듯이 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살아야 그게 스스로 뭐랄까 인지 부조가 안 생기고 코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좀 착하게 도덕적인 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실생활에서도 땡땡땡 하려고 한다. 아니면 땡땡땡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코치님들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최소한 코칭 공부를 하기 전이랑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도덕책 같은 생활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 여기에서는 코칭 역량을 수련해야 된다라고 한 게 이제 박창규 여기 쓰신 코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굳이 마스터풀 코치는 아니래도 내가 좀 더 역량 있는 코치가 되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하는 건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성찰적 훈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칭이 끝나고 나면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코칭 끝나고 나면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코칭 대화를 좀 반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한번 회고할 때, 성찰하실 때, 어, 성찰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시 20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럼 몇 개 조로 나뉘면, 뭐 두 개 조로 나뉘면 되나요? 그러면 조 나눔이 소회의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씩 제가 자동으로 그러면 랜덤하게 두 개의 회의실로 소회의실당 참가자가 4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저희 10명이잖아요. 오랜만에 해봤더니 헷갈리는데. 호스트 두 분은 수동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명씩 할당하고, 그러면 저랑 이영종 코치님이랑 호스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예, 코치님이 1 회의실 들어가시죠. 제가 2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랜덤하게 그러면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